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뭐 너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인터뷰 요청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많은 저희 경쟁 채널들에서도 소장님을 모시려고 다들 약간 안달이 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네. 우선 저희가 항상 요즘 이 질문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정책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책 얘기를 뺀 시장 분위기를 얘기를 해야 시장 되나요? 분위기, 전반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일단은 정책이 일단 안 나왔다고 가정하고 네. 시장 분위기를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빠르게 하락장으로 진입을 한 분위기. 진입한 상황이고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지금 하락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예상은 2022년 같은 경우는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넘어가는 정책이 네.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정책의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남아 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빨리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급매물 위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빠르게 하락해서 특히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강하게 지금 먹히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네. 다 지금 빠르지 않나. 시장이 속도가 빠르지 않나. 정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른 거의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13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고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네, 정점을 찍은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렇게 빠른 하락세도 좀 멈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네. 금리와 시장과의 관계를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금리가 절대적이다. 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금리와 시장이 방향이 같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금리가 또 아예 영향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두 부류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고요? 물론 다 다르겠죠. 이제 제가 완전히 증명한 건 또 아니니까. 네. 저는 2차 요인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요인의 특징은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네.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네. 거의 힘을 못 내는 그게 이제 2차 요인의 특징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 대입하는 거의 모든 요인들이 다 2차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호재, 네. 부동산에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럼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 호재가 생기면 그렇죠. 영향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호재가 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요. 네. 그러니까 금리도 이제 제가 그렇다라고 2차 요인으로 규정하니까 네. 그럼 이거를 시장에 대입해 보면 지금은 시장과 방향이 같죠. 금리가. 그러니까 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하락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네. 멈추거나 혹시 인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을 돌릴 수는 없어요. 돌릴 수는 없는 요인이 2차 요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 네. 다른 더 강한 하락 요인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을까. 뭔가요?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 네.
근데 인구 감소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시점은 앞으로 꽤 멀게 남은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같으면 네. 큰 힘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인구도 그러니까 2차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적게 감소하냐 많이 감소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 시장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구 요인을 굳이 갖다 대지 않아도 네. 금리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하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이제 하락 요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이제 누구나 반박하기 어려운 근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지금 누구나 아무도 반박하기 어려운 그게 바로 인구 감소죠. 왜냐하면 수요가 줄고 있는 것과 동일시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과 그 요인의 방향이 같으면 네. 절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게 떨어지냐 많이 떨어지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는 어쨌든 하락 요인이고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 인구 감소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누가 반박을 합니까? 왜냐하면 결과가 같은데 야 인구 감소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아. 그러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이게 실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박할 수 없는 요인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 네,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인구 감소고 금리 인상이고 전부 다 2차적 요인이라면 네, 하락장을 만드는 1차적 요인도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있어요. 뭔가요? 하락장을 만드는 1차 요인은 첫 번째는 일단 대중심리고요. 대중 심리.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정책이에요. 음. 정책의 일종의 누적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참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상승을 막기 위해서 네. 규제의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30번에 가깝게 쏟아내는데 사실 그때마다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규제 때문에 올랐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규제가 나오기 전에 네. 이미 제가 책에다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시장은 규제를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이깁니다. 네. 시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한데 그럼 규제 때문에 왜 하락하느냐? 이 강한 시장의 에너지를 규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 꼭대기가 되면 네. 시장의 상승 에너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규제가 조금씩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누적 효과. 누적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운동 법칙, 그 물리학의 법칙에 보면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게 많아지면 네. 나중에 어느 정도 양적인 효과가 생기면 이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네.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불을 떼는 게 이제 양적 효과죠. 불을 네. 떼는 게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지만 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물이라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네.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게 끓어오르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질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을 계속 떼게 되면 양적으로 누적이 돼서 이 누적된 효과가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회 현상도 항상 어떤 양적인 게 이렇게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누적된 게 네. 누적돼서 쌓여 있어야 그게 나중에 비로소 그 누적된 효과가 발휘를 하게 돼요. 그게 규제의 누적 효과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처음에 상승장을 만들었던 것도
그 전에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 당연한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상승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점점 상승 열기가 커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사람, 그리고 시장에 원래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만 사는데 두 개, 세 개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이 일어났던 거고, 그거는 정부가 지나올 때마다 정부가 했던 행동들이 네.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걸로 나중에 이제 비로소 효과가 나요. 그러면 자, 지금 이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언제 효과가 날까요? 이것도 한 5년 뒤에는 또 나중에 상승장으로. 나중에 되면 이 상승의 효과에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금리 인상은 2차적인 요인이고 네. 그래서 하락의 뭐 속도를 조금 가파르게 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없었더라도 하락장은 왔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금리 인상이 오기 전부터 하락장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2022년 같은 경우는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정체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좀 더 빠르게 하락이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하락하지 않았냐? 하락합니다. 무조건 하락하는 거예요. 네. 이미 하락장으로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는 이미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속도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정체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래 절벽은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래 절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거래 절벽이 왜 일어나느냐?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거든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은 이제는 이제 상승이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손뼉이 서로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연적으로 누가 간간히 방향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네. 이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계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은 상승장의 다음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필수적인 현상. 필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지금도 오히려 이제 더 버티는 네. 아파트들이 꽤 많을 거란 얘기죠. 네. 정체기가 되면은 급락 거래들은 별로 안 일어나고 버티는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규제 완화 속도도 굉장히 느리겠죠. 네. 시장에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데 정부가 뭐하러 일부러 규제 완화를 빠르게 합니까? 안 하죠. 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지금 규제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규제 완화책이 굉장히 그렇죠. 빨리 세게 나온 거죠. 거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그 2022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예측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대중심리를 잘 읽으면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약간의 아이러니가 들어갑니다. 아이러니가.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시장의 상승 동력이 거의 이제 상실된 상태가 갖춰지는 거죠. 그렇죠. 2021년 말부터 이제 상승 동력이 약화된 네. 그런 시장 상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멈추게 하는 크리니트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오,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매도자의 과한 욕심이에요. 과한 욕심. 이거는 그냥 대중심리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싸게 팔고 싶은 욕심이라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상승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세가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10억에 거래됐으면 전부 다 그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15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억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과한 욕심. 근데 과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네. 11억에 팔았는데 12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1억에 판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나쁘겠죠.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내가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진짜 4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아마 만약에 2억에 사서 네. 2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더라도 10억을 벌은 기분이 아니고 네. 4억을 손해봤다라는 그 기분이 더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례가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아들들의 그 네. 고모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안 보셨나요? 거기에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새롬 기술, 옛날에 새롬 기술이라는 주식 그게 이제 다른 용어로 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벌집 송중기는 얘가 38만 원까지 올라갈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모한테 10,000원에 사서 4만 원에 팔게 하죠. 네.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게 10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고모는 지금 10,000원에 사서 4만 원에 팔아가지고 4배, 거의 4배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 막 죽을 것 같은 막 행동을 하거든요. 네. 맨날 주식만 바라보고 회의하는데 막 아무것도 안 보고 주식창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뭘 하냐?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10만 원에 들어가. 아이고. 10만 원에 들어가서 오르는 거는 잠깐 기분 좋다가 네. 38만 원 찍고 떨어지면서 쭉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15억이 될 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면 중간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네. 그냥 저절로 과한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게 누구 한 사람이 예외가 없이 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매도 호가가 다 15억에 나와 있는 거죠. 네.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만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이 갑자기 덜컥 여기서 이제 매수자는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네. 탈락을 하는 거죠. 규제 때문에 네. 매수자들이 점점 탈락을 해요.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매수자들이 그래도 이제 쫓아가서 사고 싶은데 네. 11억이나 12억 정도면 사겠는데 15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면서 손뼉이 안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 단절, 네. 절벽이 딱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순간이 생기면 이제 이제 끝났다. 네. 상승장에서의 더 이상의 상승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은 멈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근데 그 시점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추셨을까요? 그게 이제 호가 벌림 현상이 네. 이 한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분석하신 내용이 또 최근에 출간하셨던 책에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사실 저희가 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네. 이 최근에 그 출간하셨던 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팔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승세가 좀 멈춘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코노미 방송을 계기로 이게 다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책은 사실 좀 소개를 하자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렵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좀 생소했던 거죠. 사이클에 관한 내용들이 생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을 제 이론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일종의 차용을 해다가 이걸로 부동산을 좀 설명하면 네. 좀 조금- 사람들의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 대가들의 명언들을 타이틀로 놓고 그걸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풀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장에서는 주로 이제 하락. 네. 그때는 이제 좀 그 한참 상승장 이제 끝 무렵에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상승한다. 이쪽으로 이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제 좀 편견을 깨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락장이 올 건데 하락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그거를 대부분은 모른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은 뭐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 같은 경우는 그럼 하락만 하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거는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상승도 하니까 그럼 그거를 대비하고 네. 적당히 응용하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책을 읽고 나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릴 수 있겠네요. 조금은 더 열릴 수 있고요. 나머지 이거는 이제 입문서에 가까운 거죠. 네네. 그냥 사이클이 이런 거구나. 사실 제가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네. 그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환희에 팔아서 공포에 살아. 네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나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인데 누구나 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이 환희인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는지 네.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환희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이 공포 같잖아요. 공포잖아요. 네. 그러면 공포에 살아. 그럼 지금 살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면, 네. 그럼 나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사이클의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당장에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클을 알면서도 그 사이클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정확한 그 사이클의 기준,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네.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제시한 사이클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없을 겁니다. 오. 그거를 제가 최초로 첫 번째, 두 번째 책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저는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네. 이런 현상들이 바닥의 기준이 되고 꼭대기의 기준이 된다. 이런 기준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초로 제가 제시해 준 그런 책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약간 입문용 개념으로 이제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반복해서 이제 읽어봐야 사이클에 대한 좀 개념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상향한다라고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사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사이클 그리고 특히 하락 기간이 하락 폭도 크고 하락 기간도 길기 때문에 알면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하고 가는 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어쨌든 보유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집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게 가격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이 다 빠지고 있지만 유난히 많이 빠진 데가 있고 조금 덜 빠진 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우연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의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건 그거는 사이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대구 세종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사이클이 서울보다 좀 순환이 서울보다 빠른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하락했으니까 상승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착각과 편견이 가졌던 게 부동산 시장은 하나처럼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시장을 크게 구분하자면 서울 수도권은 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여기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약간의 시간차만 존재하고 워낙 넓다 보니까 시간차들이 약간은 존재하고 지방의 광역도시들과 이런 데들은 서울 수도권과 별개예요. 우연히 지금 비슷한 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상승하는 지역도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부를 해서 찾아내면 사실 또 뭐 하락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대비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뭐 말씀해 주셨던 거는 각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다르고 이게 먼저 이제 사이클이 시작된 곳은 뭐 당연히 상승장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진 곳 중에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곳도 있을까요? 지방에서? 지방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도시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영향력이 좀 커져가지고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몇백 명만 가도 사이클을 완전히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지역, 특히 이제 지금은 투자자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어디가 올라가는지 막 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언급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책이나 뭐 제가 했던 유튜브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바닥권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기준은 전세가율과 전세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전세가율이 높은 데서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제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좀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가가 올라갈 때 그럼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럼 그 이유는 뭐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전세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 법칙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이해시키려면 뭐 한 3-4시간을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락장에 되면 전세라는 상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이 되면 임차 시장은 침체가 되는 반면에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은 이제 과열이 돼요. 그게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항상 우리나라는 어떤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도 그걸 조금 겪어보면 이게 좋네. 그럼 이건 무조건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쏠리면 과열되겠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중심리 같은 건. 그렇죠. 대중심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상승장이 되면 무조건 상승 쪽으로 이제 집을 보유하는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하락장이 되면 이제 집을 버리고 임차 시장, 전세 시장으로 무조건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과열되게 되죠. 그러면 자 보시면 매매 시장 계속 침체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밑에서 전세 시장은 과열이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언젠가는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벌어지느냐? 절대 크로스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서 결국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크로스가 되면 매매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겠죠. 네.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는. 근데 전세라는 상품을 이해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임대차 3법과 이런 것 때문에 뭐 역전세,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어느 게 좀 더 많이 빠지고 많이 좀 덜 떨어진 게 네. 순간적인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제자리를 찾아. 그러니까 매매가 밑으로 전세가는 매매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이 약간의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반적인 법칙은 절대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네. 하락장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너무 단도직 입장인가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한숨을 쉬시는데 그렇게 오래 간다고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락장은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 예, 앞으로 5년 네. 정도 갈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좀 정체기라고. 네. 바닥권에서 또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또. 5년으로부터 또 1, 2년이 더 정체될 수도 있다. 하락장은 떨어지는 기간이고 네. 정체기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네. 그런 기간. 그러면 뭐 그냥 대략적으로 5년과 뭐 2년이라고 했을 네. 때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사기 제일 좋은 시점은 정책인가요? 아니면 하락장인가요? 아니요. 올라가는 시점이 제일 좋습니다. 아, 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네. 많이 물어봤는데 그 법칙에서 벗어난 분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닥권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은 네. 얼마쯤 되면 파실 생각입니까? 어렵네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팔까요,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올라가면 네. 5억짜리 집을 샀잖아요. 네. 그럼 7, 8억에 대부분 다 팔아요. 그리고 정말 예외적으로 거의 이제 나머지의 대부분은 진짜 한 2배 정도 올라가면 10억 정도에 팔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족하냐? 다 울어요.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일찍 사면 네. 다 일찍 팔아버려요. 그런 문제도 있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야 나는 안 그럴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거의 7, 8%는 중간에 다 팝니다. 아니 근데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도 어마어마한 이득인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거기에서 5억이 더 올라가면 자기는 5억을 번 게 아니고 5억을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모든 기준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얘가 사이클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이때쯤 되면 적당하다 해서 팔고 나오잖아요. 네. 더 올라가. 그러면 야 이번 장은 달라. 음, 계속 막 올라가는 장이야.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팔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현상을 겪어야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승장 중반쯤에 팔았다가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냐면 상승장 거의 꼭대기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물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사는 그 심리의 사이클까지 고려를 했을 때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올라간 거 충분히 보고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뭐 정말로 그냥 실거주의 목적으로 내가 정말 쌀 때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정체기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기는 한 건가요? 하긴 하죠. 네. 하긴 한데 대부분은 7, 8%는 중간에 판다니까요. 네. 실거주가 제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네. 실거주 내가 거기 여기에서 20년, 30년 살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중간에 파는 게 이제 시간차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게 올라가고 나서 멈출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멈추거든요. 중간에.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제 일종의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살짝 올라갈 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내게 이제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를 시도해요.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왜 20년, 30년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할까요? 그거는 딱 목적이 뻔해요. 이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세 차익입니다. 더 올라가는 걸 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현만 아주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아니면 네. 좋은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왜 살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냐. 이미 좋은 집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 사이클, 이번 하락장이 5년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혹시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전세가율에 있어요. 바닥권에서의 가장 큰 기준이 제가 전세가율과 전세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갖춰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전세가율이 역대 그 아파트나 그 지역을 봤을 때 옛날 과거에 바닥권에 있었던 전세가율 있잖아요. 높았던 전세가율. 그 정도 선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최소한 75에서 80% 가까이 네. 평균적으로 되어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죠. 매매 가격이. 네. 그러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과거의 하락장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매매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기간에는 무조건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원인이 뭐냐 그러면 네. 너도 똑같이 이번 장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네. 그게 아니고 임대차 3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그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폭등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폭등에서 사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폭락이 어느 정도 2년 정도 이어진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전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그 2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뭐 예전 정부의 이제 그런 정책들이 약간의 부작용처럼 몇 년 뒤에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은 지금 전세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의 움직임이 과거와 달라졌잖아요. 네. 완전히. 근데 이제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느냐.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의 문제냐. 이걸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2022년 8월이 올 때 네. 전세 대란설이 있었잖아요. 전세 대란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뭘 봤냐?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임대차 3법에. 그렇죠.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시기마다 부작용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 다만 시기의 문제다. 네. 그래서 이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생겼어요.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을 때 그게 몇 년도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년대 초반쯤 될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생길 때도 그랬고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또 전세가가 30% 폭등해 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계속 그러면은 이게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2년마다 30%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 번 그렇게 하고 멈췄다는 그렇죠. 제자리 찾아가서 이제 완만한 상승을 하든지 이제 하락을 하든지 이렇게 추세적인 일반적인 추세의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아까 이제 뭐 과거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하락장이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클에서 예전 하락장과 언제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08년이나 조금 더 나간 걸로 보자면 9년 정도, 2008년이나 9년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딱딱 어떤 시기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의 그냥 흐름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약간씩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뭐 2007년부터 하락했다는 분도 있고 2008년부터 하락했다는 분도 있고 2009년부터 하락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하락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때의 하락 초입 단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혹시 그 이유는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자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그때에 하락했던 게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문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생겼으면 뭐 계속 상승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도 지금의 금리 인상하고 비슷한 거다. 2차적 요인인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락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연히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졌고 네. 그로 인해서 하락 속도도 좀 빠르게 진행됐던 거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락하고 있는데 리먼 브로더스 사태처럼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상황이. 근데 이제 또 뭐 많은 분들께서는 하락장이 지금 갑자기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네. 하락폭이 커져서 오히려 이 바닥을 찍는 시점도 생각보다 좀 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죠. 그 부분은 그분들은 매매 시장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처럼 보는 거죠. 주식처럼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적으로 40% 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40%에 근접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느냐. 저는 누군가가 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 사이클을 연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2012년, 13년, 14년을 제가 현장에서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안 사는데 살 생각도 없고 네. 매매 시장은 이렇게 침체돼서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많이 사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원래 이론대로 하면 네. 그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나 다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누군가가 분명히 사야만 올라갈 텐데 저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주고 연구를 진짜 오랫동안 길게 했었고 네.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자동이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턴을 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 수요자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시장으로 매수자로 들어오게 된다. 이거를 저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고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거네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는 이제 자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저도 이해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거를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미 지나온 거를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세가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다는 표현했잖아요. 진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안 사도. 그러니까 매수자가 안 사면 안 살수록 더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면 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뭐 2008년, 2009년 그때 하락장 초입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간의 앞으로 하락장 사이클이 꺾이고 반등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말씀하셨던 2013, 14년 그때처럼 여전히 거래는 없지만 무언가 밀려나가는 힘에 의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제 응축이 돼서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긋난 상태가 되어야 그래서 흔히 말하면 전세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생겨야 이제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 상품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실거주도 웬만하면 사지 마라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2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안 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진짜 좋구나 이런 거를 피부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투자자들은 투자 안 해서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하락장에서 자동으로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뭐 이번에 둔촌 주공 청약 때도 그렇지만 네. 하여튼 미분양, 그러니까 대거 미분양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하락장의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오. 네, 이 구조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미분양이 있는 시장과 미분양이 없는 시장의 그 하락 속도나 하락 정도나 이런 거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를 한번 겪었죠. 기억나십니까? 네네. 네. 뭐 젊은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은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봐서 최근에 이제 루나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원래 이게 안 떨어지게 만든 구조인데 네. 떨어지면서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이제 폭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시장 구조를 잘 이해하면 편해요. 단순히 우리는 매매 시장만 보잖아요. 네. 달라요. 음. 분양 시장과 일반 매매 시장으로 나눠봐야 돼요. 아. 나눠봐야 됩니다. 두 개는 다른 종류다. 예, 다른 종류입니다. 네. 공급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거 확실히 이해합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 못하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공급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각 개인들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고. 네. 근데 분양 시장은 공급자가 다르거든요. 건설사가 공급자예요. 네. 그럼 이 건설사의 공급자의 특징은 뭐냐면 대량 공급을 하는 것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탄력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나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미분양은 누적되고 쌓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나면 피할 그 수, 뒤로는 피할 수 쌓이는-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생기고 늘어나면 네.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매수자들은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시장의 매수자는 분양 시장도 갈 수 있고 매매 시장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합니다. 매수자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수자들은 대부분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네. 이게 더 좋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선호하고 있는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결정 장애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자꾸 매수자들은 선택의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게 돼 있어요.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이 많으니까. 네. 물건이 많을 때는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야 매수자들이 급해져서 그렇죠. 빨리 사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네. 물건이 많아지면 빨리 사봤자 누가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살 게 충분히 있는데 뭐 이 100사람이 와서 사도 내가 살 게 있는데 네. 굳이 뭐 빨리 가서 살 필요 있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 시장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 분양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마케팅 방법이 뭐냐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좋은 물건 골라가세요. 그러면 안 사요. 이거를 뭐 굳이 빨리 사봤자 남은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는 게 죽음의 소용돌이다. 네. 그럼 지금 죽음의 소용돌이가 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3 대책 같은 경우도 네. 이 사실 죽음의 소용돌이를 좀 무서워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둔촌 주공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죽음의 소용돌이에 한 번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사실은 정부가 바라보는 거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네. 사실 정부가 바라보는 거는 죽음의 소용돌이의 미분양도 크긴 한데 네. 둔촌 주공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레고랜드 사태가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없었냐? 아니에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주변 여건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폭발력이나 파급 효과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LPG 통이 터지면 그냥 이 통 터지는 걸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네. 그때 LPG 하나 터지는 거는 다르죠. 이 건물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런 상태에 있느냐 일반적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 퍼진 이유는 뭐냐면 주변 여건이 이미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의 PF 대출 이게 지금 굉장히 부실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레고랜드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게 부실화를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또 시장 여건이 갖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둔촌주공이 부도가 나면 난리 나는 거죠. 정부 그러면 입장에서. 소장님도 그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그냥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양이 이루어졌다라면 네. 미분양이 나는 거를 정부가 저는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이하게 조합원과 시공사의 싸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춰졌고 그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급전을 빌렸죠. 그렇죠. 단기 급전을 빌려서 이걸 갚아야 될 시점이 딱 계약 시점 일반 분양을 하는 계약 시점하고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 일반 분양분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정도냐 봤을 때 계약률이 80% 정도 되면 이제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계약률이 80%를 넘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80%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계약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 급전을 갚을 수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이 사태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번 대책에서 그래서 정부가 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를 하고 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했는데 네. 그럼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내놓는 완화책은 네. 향후에 네. 이제 부작용처럼 미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완화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필요는 했지만 네. 나중에 부작용은 좀 폭풍은 클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크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의 동력이 되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이 규제 완화 효과는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사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둔촌주공 계약 상황만 봐도 조금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지금 허그에서 네. PF 보증을 섰어요. 그렇죠.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계약률이 80%만 넘으면 이거는 무난한 과정으로 가는 건데 정부가 지금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갑자기 허그에 PF 보증 대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뭘 의미하느냐. 지금 아직 계약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계약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나왔음에도 지금 정부의 하는 그런 액션들이 정부는 이제 그 보여주는 안에 들어가서 계약률을 보겠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핵심 당사자들은 지금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겠죠. 네. 특히 정부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파극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계약률이 좋다라고 느낄 만한 분위기가 지금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부가 의도해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려고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썼는데 둔촌주공 살리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효과는 미비하지만 네. 나중에 후폭풍은 클 수 있는.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상승장이 되면 상승 동력의 에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사실 그런 미분양에 대한 우려와 뭐 특히 이번 둔촌주공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뭐 청약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어떤 지지자나 뭐 구독자들한테는 그 추세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네. 예, 끝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도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청약 시장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관심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들은 실거주를 원하는 게 아니다. 시세 차익을 원할 뿐이다. 이거라는 게 네. 지금 지금 청약 들어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청약 전수 낮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분통을 터뜨렸잖아요. 네. 야, 이거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되는 사람들만 가점을 높일 수 있지. 돈 없는 사람은 이건 청약 가점을 높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통을 터뜨렸는데 지금은 청약 점수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안 넣어요. 안 넣잖아요.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원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입니다. 저는 욕 먹을 거 각오하고 네. 여러분들의 본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시세 차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청약 시장은 완전히 죽어요.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청약 관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을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적정한 상황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매수를 포기하게 돼요. 청약을 관리한다라는 건 가점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점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간이에요. 무주택 기간. 네. 무주택 기간이라는 건 뭐냐? 집을 사면 안 되죠. 집을 사면 리셋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청약 관리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절대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집을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네. 상승장이 왔어요. 네. 불같이 막 달아올라서 올라가는데 네. 스스로 집을 안 사고 청약 좋은 것만 나와라. 계속 눈 뚫어지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작 청약에 좋은 기회가 와도 스스로 또 안 넣어요. 왜? 이런 거는 미분양 나는 거는 이거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안 넣어요. 걔네들은 올라가요. 나중에. 그럼 언제 넣느냐? 청약 관리가 된 분들은 이제 경쟁률 심한 것만 넣죠. 근데 떨어져요. 네. 그런 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말짱도루묵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를 노리고 행하는 행위가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애써서 청약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사이클만 공부하면 충분히 돈 벌 기회는 많으니까 어차피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하락장 끝나고 상승장이 오는 시점에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한 달에 1, 20만 원씩 그냥 청약 통장에 넣고 만든 거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이 목적이 뭐냐면 네. 이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약 통장을 그냥 신경 안 써도 네네.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금리 상황에서 청약 통장의 예금 그 이자율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아주 낮죠, 낮은 건 낮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겸사겸사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고 유지하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훨씬 높을 때는 그렇죠.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뭐 목동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이런 단지들의 이런 곳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락장이 되면 예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호재죠. 네. 호재가 있는 지역이 올라간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네, 하락장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악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왜 좋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상승장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되면 많이 오르더라.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키는 오류의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구축을 자기 돈,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기 돈 들여서 구축을 허물고 네. 여기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의 조금 부담이 뭐냐면 이 건축비. 네. 건축비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이제 너무 크면 이거를 안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의 좋은 점은 세대수, 원래 있던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지고 남는 물량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네. 그 파는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이 그걸로 건축비를 충당을 하면 네. 내가 원래 뭐 예를 들어서 3억을 내야 된다, 건축비를. 네. 그러면 이렇게 파는 금액을 통해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1억이 된다든가. 네. 옛날에는 이 금액을 아예 안 내고 네. 돈을 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야, 헌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너무 좋은데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돈을 또 받아. 네.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분율이 높은 데서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땅 지분율이. 근데 요즘은 이제 지분율 높은 거는 다 재건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부담금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좋았던 건 뭐냐면 상승장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왜 안 좋아지냐? 하락장에서는 자, 보시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편해요. 어쨌든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높은 가격에 잘 팔려야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승장에서는 거의 이 모든 행위가 다 저절로 됩니다. 네네. 하락장이 되면 자, 이게 이제 어느 한 군데서부터 다 어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팔리죠. 네. 분양가가 비싸면 안 팔립니다. 그러면 잘 팔리게 만들려면 분양가를 떨어뜨려야 되죠. 분양가를 떨어뜨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자기가 내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상승장에서 생각했던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늘어나는 거는 나는 그건 용납 못해.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억지로 막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가도 좀 높이고 분양을 했어요. 미분양이 나도 돼. 네. 하고 했는데 미분양이 많이 나. 그러면 이제 완전 여기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하락장에서 재건축을 했는데 네. 재건축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일반 분양분이. 미분양이 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나중에 안 팔리다 결국에는 40% 할인을 했습니다. 40% 할인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일반 분양분의 새로운 계약가가 조합원이 내가 그 산 가격 여기에다 추가 부담금 내고 더하면 이제 조합원가잖아요. 이거보다 일반 분양가가 훨씬 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조합원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 손해지. 내가 조합원 어렵게 그 안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재건축 하는데 2주 가가지고 어렵게 버텨서 좋은 게 일반 분양분보다 싸게 들어가니까 좋은 거였는데 네. 훨씬 비싸게 돼요. 망한 거죠.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면 이제 이 하락장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접어들 때 완공되고 막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문제는 분양이 네. 지금 하잖아요. 분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분양이 생기면 네. 들어와야 될 돈들이 다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분양분이 한 500세대다. 네. 그러면 뭐 하나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억씩 잡으면 500세대면 얼마죠? 10억씩 잡으면 5천억이 되는가요? 네. 5천억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정으로 잡고 공사도 하고 비용 잡고 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절만 팔렸어요. 그럼 2,500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500억이 이제 어디서 마련돼요? 그러니까.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빌리는 이자가 생기잖아요. 둔촌중공이 겪은 그런 좀 리스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절대 재개발 재건축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소장님 책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 폭등장의 거품이 꺼지고 하락의 계절을 버티면 반드시 투자자를 위한 선물 세트가 찾아온다. 네. 이 뭐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자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선물 세트. 네, 선물 세트가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낮아져 있겠죠. 네. 가격이 낮아져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높아져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 들어가야 될 돈이 완전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좋은 게 뭐냐? 규제가 다 풀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양책까지 나옵니다. 네. 예, 우리 하락장을 겪었을 때 바닥권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양도세 면제, 뭐 취득세 면제, 그다음에 대출은 막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해주고, 예, 뭐 확장비에는 무료, 네. 중도금 대출 무료.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막 입꼬리가 올라가죠. 이런 게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그 혜택을 다 받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네, 필연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무주택자들은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렇죠. 기회가 좋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죠. 네. 똑같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제 우상향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상향 하니까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그래서 꼭대기에 산 사람과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산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가성비가 훨씬 좋을 수 있는. 가성비 정도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 비교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똑같이 10억이 있어요. 네. 똑같이 10억 있는 사람이 A, B가 있는데 A는 꼭대기에서 10억 주고 샀어요. 네. 우상향 하니까 괜찮아. 나는 그냥 실거주로 버틸 거야. 라고 해서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40% 떨어지잖아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0억이었던 사람이 굳이 자가로 안 들어가고 매매로 안 들어가고 임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 10억에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히려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은 전세가가 6억 정도 되거든요. 네. 6억의 전세를 들어가면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투자해서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금을 넣어놓으면 예금 이자가 지금 적어도 3%에서 4% 되잖아요. 네. 그러면 4억 정도 예금을 하면 1년이면 4억에 4%면 1,6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6년 정도 되면은 얼마죠? 66에 36 거의 1억 가까이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6억 대 11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 사람은 6억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세도 나가야지, 재산세도 나가야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5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네. 그럼 5억과 11억이. 그럼 여기서 똑같이 3배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5억에서 3배 올라가면 15억이죠. 네.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이 됐으니까 우상향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 벌어서 기분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옆 사람, 친구를 봤더니 11억에서 3배가 올라갔어요. 33억입니다. 네. 그러면 15억과 33억. 처음 출발은 똑같았어요. 10억 대 10억. 네. 그런데 이 과정을 달리 했더니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네. 이거를 지금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 그러니까. 선물 세트를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까지 고려하면 그렇죠. 이 사람은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소급 적용 잘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그 소장님의 강력한 워딩 몇 개가 이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선물 세트도 그렇고 네. 이제 실거주 네. 또 그렇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일단 소장님 책 이번에 입문서를 먼저 읽고 네. 앞에 1, 2권을 또 읽고 그렇죠. 다 반복, 세 권을 다 읽어야 돼요. 네. 오늘 하나라도 빠지면 정확하게 사이클을 이해하기 어렵고 네.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수험 공부를 할 때 네. 이제 공부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이해를 하면서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쓰는 방법인데 무조건 외우는 거죠. 네. 무조건 외워서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공부를 잘하셨겠지만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렵다는 건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계속 외우다 보면 저절로 나중에 이해될 때가 온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책을 계속 읽어갖고 몸에 체화시킬 때까지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저도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예.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계획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한번 대답이 너무 늦으신데 또 한번 요즘 좀 나와주세요.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좀 쉬는 타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쉬시고 또 네. 저희 사이클에 맞춰서 또 저희 한번 나와주시면 네.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